소영 씨, 이 펜트하우스에서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12일 동안 단둘이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회장님, 그런 말씀을. 지금 당신 눈빛을 보니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저는 정말 솔직해져요. 처음 저를 봤을 때부터 느꼈던 그 떨림.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12일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씨, 서비스가 정말 완벽하네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런데 지금은 근무 시간이 아니잖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항상 근무 중입니다. 바다 위에서는 내 규칙이 전부예요. 그냥 편하게 앉으세요. 제 이름은 이소영입니다. 올해 36, 결혼 생활은 3년 전에 끝났고 혼자 7살 딸을 키우며 버텨왔죠. 젊었을 땐 크루즈 승무원 유니폼이 저에게는 푸른 바다를, 누비는 자유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생활비를 벌기 위한 현실적인 갑옷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배정받은 항해는 일반적인 크루즈가 아니었어요. 회장 전용 펜트하우스 특별 서비스였죠. 아시아 최대 크루즈 회사 오너이자 업계에 떠오르는 강자라 불리는 장민혁 회장이 탑승하는 12일간의 지중해 크루즈였습니다. 42살이라고 하는데 정말 30대 후반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분이었어요. 날카로운 턱선, 깊은 눈매, 그리고 수백억 단위의 투자를 미소로 성사시키는 카리스마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회사 내에서도 그분 앞에서는 절대 실수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저는 이미 몇 번 그의 크루즈에서 일했지만 길게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도 그저 안전 절차를 점검하고 요청이 있을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전부일 거라 생각했어요. 크루즈는 로마의 치비타베키아 항구에서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가는 순간 육지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고 곧 검은 바다가 창을 가득 채웠어요. 출항 후 3시간쯤 지났을 때 호출 버튼이 켜졌습니다. 제 근무지는 크루즈 상층부 VIP 서비스 스테이션이었는데 버튼이 켜진 곳을 보니 회장의 펜트하우스 스위트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이미 네이비 재킷을 벗어 소파 옆에 걸어두고 화이트 셔츠 단추 2개를 풀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셔츠 사이로 살짝 드러난 쇄골과 단단한 가슴선,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시트러스 계열 향이 공기를 타고 번졌어요. 위스키 한 잔 줄 수 있나요?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잔을 준비하는 동안 그의 시선이 제 손목을 타고 팔과 어깨로 올라와 얼굴에 머무는 것을 느꼈어요. 이 좁은 공간에서 그 시선은 의도적으로 길고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오늘부터 특별한 항해가 시작됩니다. 특별한 항해라고 하시면? 그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원하는 곳으로, 제가 원하는 사람과 떠나는 항해 말이에요. 그 순간 제가 그 원하는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잔을 건네자 그의 손끝이 제 손등을 부드럽게 스쳤어요. 짧았지만 전혀 우연 같지 않은 접촉이었죠. 그는 잔을 들고 천천히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소파 맞은편 좌석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렸어요. 앉으세요. 저는 근무 중이라 지금은 근무 얘기 말고 그냥 앉아요. 단호하면서도 묘하게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힘이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선택이 앞으로 12일간
제 모든 것을 바꿀 첫 번째 결정이었다는 것을. 펜트하우스 스위트는 마주보는 구조라. 그의 눈빛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은은한 조명은 따뜻했고 외부 창문 밖에는 별빛만 반짝였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소영 씨, 크루즈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나요? 3개월 정도입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3개월이면 이 배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밖에서 모른다는 것도 알겠네요. 그 말이 갖는 의미를 곱씹는 순간 심장이 더 세게 뛰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눈을 뚫고 들어와 숨을 삼키게 만들었어요. 그때 배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균형을 잃은 제가 자리에서 몸을 기울이자 그는 곧바로 허리를 잡아 부축했어요. 그 손은 생각보다 단단했고 평범한 부축보다 훨씬 깊숙하게 허리선을 감쌌습니다. 조심해요. 다칠 뻔했잖아요. 하지만 그 손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등선을 따라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와 저 사이의 거리가 한 뼘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의 숨소리가 귀가를 스쳤고 온몸의 신경이 그한 호흡에 집중됐습니다. 소영 씨, 제가 말했나요? 크루즈에서는 제가 원하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는 잔을 내려놓고 저를 천천히 위아래로 훑었어요. 그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뜨겁고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오늘이 바다 위에서 평생 잊지 못할 일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그의 시선이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은은한 조명은 더 낮아졌고 엔진의 규칙적인 진동이 배경음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손끝을 조였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품고 요동쳤어요.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살짝 뒤로 기대며 저를 바라봤어요. 소영 씨, 이 항해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죠?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12일 정도요.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충분하네요.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습니다. 충분하다는 말이 단순히 항해의 시간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타이밍을 놓쳤어요. 배가 가볍게 흔들리며 그가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팔 간격도 남지 않은 거리에 있었어요. 이 크루즈에는 내가 모르는 공간이 많아. 그는 그렇게 말하며 옆쪽 슬라이딩 도어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침실이 있었어요. 부드러운 크림색 조명과 맞춤 제작된 킹사이즈 침대, 그리고 옆에는 미니바와 작은 소파까지 좁지만 은밀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도어를 활짝 열어둔 채 저를 바라봤어요. 이리 와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도전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승무원으로서의 선이 있었고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저를 데리고 그 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제가 그 문 앞에서 내린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마스터룸 안으로 들어서자 도어가 자동으로 부드럽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엔진의 진동과 심장 소리만이 귀를 울렸어요. 그는 문에 등을 기대고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곳은 밖에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어. 심지어 선장도 함부로 못 들어오지.
그의 말은 마치 안전을 보장하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놓인 미니바에서 위스키 한 병을 꺼냈어요. 아까 것보다 더 좋은 거야. 특별한 항해에만 여는 거야. 그는 병마개를 따고 위스키를 잔에 따랐습니다. 짙은 호박빛 액체가 잔 안에서 천천히 소용돌이쳤어요. 마셔봐요. 저는 잔을 받아들였고 위스키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한 기운이 몸속까지 퍼졌어요. 그런데 잔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그의 손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손목뼈 위를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그 온기가 단숨에 심장을 건드렸어요. 소영 씨, 제가 오늘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른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의 말투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의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물었어요. 그럼 무슨 이유죠? 당신을 더 알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걸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요. 그 순간 배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의 팔을 잡았고 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를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그의 숨결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떨고 있네요. 그의 속삭임은 저를 더 불안하게 동시에 더 빠져들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걸 느끼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침대 옆에 서 있는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는 한 손을 제 허리에 얹었고 다른 손은 잔을 빼앗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저를 침대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이미 턴다운 서비스가 된 듯한 부드러운 시트가 깔려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무언가를 망설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망설임마저 허락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침대에 앉힌 뒤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도 규칙도 밖에 시선도 없어요. 그 말이 공기 속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공간이 단순한 회장의 전용 침실이 아니라 저와 그만의 세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계의 문이 완전히 닫혔다는 것도. 크루즈에서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 언제예요? 그 질문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출항할 때요. 항구를 떠나는 순간이 항상 설레어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항해 중이 더 좋더군요. 모든 걸 내려놓고 바다에만 집중할 수 있는 순간 말이에요. 그 대답은 평범한 듯 했지만 묘하게 이 대화가 단순한 크루즈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했어요. 마치 오늘 밤도 출항과 도착 사이에 한 구간이라는 듯이 예전에 저였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의 저는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그가 다음에 보여준 것은 여러분 정말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는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소영 씨, 제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는 가만히 그의 말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당신은 첫날부터 기억에 남았어요? 시선 처리, 서비스 자세,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그 말이 저를 묶어두는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배가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마치 바다가 우리를 가볍게 흔들어 깨우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균형을 잡으려 했고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허리를 잡아챘어요. 강하게, 그러나 결코 거칠지 않게. 그 손길 안에는 소유와 보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확신이 깔려 있었어요. 저는 그의 가까운 숨결에 눈을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동자가 너무 가까워서 그 안에 제 자신이 비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를 읽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소영 씨. 그는 제 이름을 부르며 손을 등 위로 천천히 올렸어요. 손바닥이 등을 타고 어깨까지 올라오는 그 짧은 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크루즈에서 비밀을 지키는 건 기본이에요. 하지만 우리만 아는 비밀이라면 더 특별하지 않을까요? 그 말은 저를 시험하는 듯 했고, 동시에 이미 대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잔을 들어 남은 위스키를 한 모금에 삼켰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위스키의 열기가 곧 심장의 열기로 바뀌었어요. 그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표정이 조금 달라졌네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옆에 섰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 손은 강요하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손을 잡자 그는 가볍게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엔진의 진동과 우리의 호흡이 대화를 대신했어요. 그는 제 손을 놓지 않고 침대 헤드보드 쪽으로 한 걸음씩 이끌었습니다. 발걸음이 느린 이유는 마치 그 사이사이의 공기를 모두 기억하려는 듯 했기 때문이었어요. 창밖으로는 프랑스 니스의 해안선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수평선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우리는 그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서 있었어요. 바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인지 알아요? 그가 창 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같은 순간이에요.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가장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는 멈췄어요.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에는 이제 어떠한 장벽도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당신의 선택이에요. 그 말이 공기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바깥의 차가운 밤바다와 안쪽의 따뜻한 온기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어쩌면 처음 그를 봤을 때부터, 아니, 이 배에 올라탔을 때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내린 선택이 뭐였는지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그의 말이 공기 속에서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행 중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바다 사이 별빛을 보았어요. 바깥은 차가운 새벽 바다와 완벽한 침묵, 안쪽은 저와 그만이 공유하는 따뜻한 숨과 긴장된 맥박. 저는 그 안쪽을 선택했습니다. 발끝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그것은 곧 그가 제 손을 조금 더 강하게 쥐게 만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제가 내린 결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제 우리 사이엔 숨소리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숨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미세한 온도가 좁은 마스터룸 안을 천천히 채웠어요. 그는 고개를 숙여 제 눈높이와 맞췄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 한마디에 마치 바다 위에서 시계가 멈춘 듯 시간 감각이 사라졌어요. 그는 저를 침대 가장자리에 앉히고 맞은편에 서서 천천히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마치 제 표정, 어깨의 긴장,
손끝에 미세한 떨림까지 전부 기록하려는 듯 저는 애써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와 시선을 맞추는 것이 이 순간의 유일한 대화였고 그 눈빛 안에서 제 불안을 이해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놓인 잔을 다시 건넸어요. 마셔요. 긴장을 조금은 풀어야죠. 위스키는 더 이상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제 안의 모든 경계선을 부드럽게 녹여내렸어요. 저는 잔을 내려놓았고 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엔 손바닥이 맞닿은 채였어요. 손가락 사이로 전해지는 체온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온도처럼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소영 씨, 바다 위에서는 규칙이 다르다는 거 알아요?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육지에서는 복잡한 관계도, 세상의 시선도, 무게를 가진 약속도 있지만, 여기서는 오직 우리가 느끼는 것만이 전부예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배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무중력에 가까운 순간 그는 자연스럽게 저를 끌어당겼어요. 제가 그에게 기대는 순간 그의 어깨 너머 창밖에 별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그는 저를 밀어내지 않았어요. 대신 한 손으로 제 등을 지지하며 다른 손으로는 제 옆머리, 머리카락을 살짝 쓸어 올렸습니다. 그 부드러운 동작 하나에 심장이 2번은 더 뛰었어요. 그리고 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항해가 끝나도 오늘을 잊을 수 없게 만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말을 멈췄어요. 말보다 강한 침묵이 있었습니다. 엔진의 은은한 진동이 몸을 감싸고 서로의 숨이 리듬처럼 이어졌어요. 눈을 감으면 바다 위에 매달린 작은 섬의 단둘이 남아있는 듯한 감각이 몰려왔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시계는 있었지만 이 공간에서의 시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푸른빛을 띠기 시작했을 때 그는 침대 헤드보드에 기대 앉아 저를 내려다봤어요.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보이네요. 그 말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우리의 항해가 한 단계 더 깊어질 거라는 의미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니폼 상의를 곱게 정리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어젯밤과 달랐어요. 눈빛이 조금 더 깊어졌고 입가에는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곡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가볍게 웃었어요. 좋네요. 그렇게 웃는 게. 지금까지는 단순한 시작이었어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입니다.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 이후 며칠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승무원으로서 업무를 했지만 밤이 되면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펜트하우스의 초대를 받는 특별한 승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그는 갑판으로 저를 불렀어요. 지중해 한가운데 사방이 온통 바다인 곳에서 우리는 나란히 서서 일몰을 바라봤습니다. 소영 씨, 후회하지 않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감정이 처음이라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결혼 생활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설렘과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42년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한 사람에게 집중한 적이 없었어요. 회사도, 사업도, 모든 게 뒷전이 되더군요. 그의 고백이 바람에 실려 바다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럼 우리 둘 다 처음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더 특별한 거겠죠. 그는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처음처럼 심장이 뛰지도 않았고 오히려 안정감이 들었어요. 소영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이 항해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막상 그가 물어보니 답이 쉽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현실로 돌아가면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그렇죠. 저는 회장이고, 당신은 승무원이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볼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그 침묵조차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는 씁쓸함도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말이에요.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주일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해요. 나이 차이도, 지위 차이도 상관없이 그냥 남자와 여자로 만날 수 있었던 시간. 저도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딸을 키우면서 저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다시 찾은 것 같아요. 여자로서의 저를요. 그가 제 어깨를 가볍게 안았습니다. 포옹이라기보다는 위로에 가까웠어요. 남은 며칠을 더 소중하게 보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꿈 이야기, 상처 이야기까지 연인들이 나누는 그런 깊은 대화였어요. 제가 왜 크루즈 사업을 시작했는지 알아요? 왜요? 자유롭고 싶어서요. 육지에 묶여 있으면 답답했거든요. 바다 위에서는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가 웃었습니다. 지금은 더 확실해졌어요. 당신을 만난 후로는요. 그런 대화들이 쌓이면서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더 이상 회장과 승무원이 아니라 정말로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다섯째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승무원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소영 언니,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저 역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거울을 보면 예전과는 다른 제가 있었습니다. 더 자신감 있고, 더 여성스럽고, 더 살아있는 제가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생겼어요. 이 모든 게 항해가 끝나면 꿈처럼 사라져버릴 것 같아서요. 여러분, 사랑이란 이게 정말 이런 건가 봐요. 행복하면서도 불안하고 꿈 같으면서도 현실적이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마지막 날에 일어났어요. 그날의 일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그리스 산토리니 항구가 수평선에 나타났을 때 제 가슴은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슬프고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그날 아침 펜트하우스에서 그는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봐요.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다를 형상화한 푸른 펜던트였어요. 언제 이런 걸? 어제 밤 바르셀로나에서 몰래 준비했어요. 이 12일을 기억하라고.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는 그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12일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요. 소영 씨, 네, 저 제안이 하나 있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달에도 같은 항로로 크루즈가 있어요. 그때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 제안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만나자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장님, 그렇게 되면 민혁 씨라고 불러요. 이제 와서 회장님은 너무 서먹하지 않나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저도 생각해봤어요. 이게 단순한 항해 중의 로맨스가 아니라는 거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42년을 살면서 이런 마음은 처음이거든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현실로 돌아가면 우리는 여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12일이 저에게 준 변화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조금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충분히 생각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산토리니 항구에 정박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하선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저는 마지막으로 펜트하우스를 정리했어요. 그 공간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영 씨, 그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22일.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제가 누구인지 다시 찾게 해주셔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덕분에 사업이 아닌 것에 마음을 쓸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선할 때 그는 저보다 먼저 내려갔어요. 그래야 수상하지 않다면서요. 항구에서 그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만남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와서 딸을 안았을 때 딸이 말했어요. 엄마, 뭔가 달라졌어요.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내면부터요. 일주일 후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크루즈 일정을 보냈어요. 같이 갈 수 있나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네, 함께 가요.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이제는 1년이 넘었어요. 저는 여전히 크루즈 승무원이고 그는 여전히 회장이지만 바다 위에서만큼은 우리는 그냥 남자와 여자입니다. 때로는 현실의 벽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목에 걸린 이 펜던트를 만지면서 생각합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지위도 상관없다는 것을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생계를 위해 다시 시작한 일이 저에게 이런 선물을 안겨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36의 나이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끼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 인생이 바뀔지 모르거든요. 저처럼 바다 위에서요.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서든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상황도 가리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용기입니다.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 그리고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두의 황혼이었습니다.